제가 해고당하자 남편은 제 수치심을 모든 사람이 보라고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부끄럽다고요. 그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확신하면서요. 저는 말없이 서명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가 상대방이 방금 무엇을 버렸는지 깨닫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비는 단순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강남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 유리를 강타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아래 젖은 도로 위에서 뱀처럼 길게 늘어서기 시작한 교통체증의 경적 소음을 삼켜버렸다. 나는 25층 창문 표면에서 서로 경쟁하듯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갑자기 답답해진 숨을 고르려 애썼다. 사무실은 추웠다. 평소에는 시원하게 느껴지던 중앙 냉방 장치가 오늘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내 앞에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박 부장님,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감히 내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깔끔하게 봉인된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침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공포스러운 소문으로 떠돌던 그 신성한 물건이었다. 미안합니다. 이지연 이사님. 박 부장님의 목소리가 우리 사이에 숨 막히는 침묵을 깨며 갈라졌다. 투자자들의 결정이 확고합니다. 대규모 자금을 회수했고 회사는 다음 달까지 버티기 위해 대대적인 효율화를 해야 합니다. 이사님께서 이끌던 영업팀은 구조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다. 그 말들은 허공을 맴돌았지만 내 뇌는 그것을 소화하기를 거부했다. 효율화, 축소요. 저는 여기서 12년을 일했습니다. 부장님. 마침내 내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하게도 평탄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예상했을지도 모르는 히스테릭한 떨림은 없었다. 제가 영업팀을 맨주먹으로 일궜습니다. 우리가 아직 구로 디지털 단지에 창문도 없는 비좁은 사무실에 있을 때부터 이 빌딩의 2개 층을 가질 때까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득도 보도 못한 회사의 전화를 받으려 하지도 않을 때 제가 첫 고객을 찾아냈습니다. 박 부장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새벽까지 일하며 가족 행사를 놓치고 심지어 분기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혼 초 몇 년간 아이 갖는 것을 미뤘던 것의 산 증인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사님, 아주 잘 알죠.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반짝이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그 봉투를 천천히 내 쪽으로 밀었다. 하지만 이사님의 연봉과 수당이 포함된 영업이사 직책이 현재 가장 큰 부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아웃소싱 시스템과 주니어 팀으로 대체하길 원합니다. 이건 퇴직금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약간의 보너스를 더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쳐다보았다. 그곳에 내 자존심이 놓여 있었다. 12년간의 땀, 눈물, 그리고 무한한 충성심이 이제 한 장의 해고 통지서와 몇 자리의 계좌이체, 숫자로 요약되었다. 뺨을 맞은 것 같았지만 내 뺨을 만진 손은 없었다. 고통은 가슴 속에 있었다. 느리지만 치명적으로 퍼져나가는 통증이었다. 오늘부로요. 나는 여전히 같은 평탄한 톤으로 물었다.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메일과 출입카드는 오후 5시에 비활성화될 겁니다. 박 부장님이 대답했다. 이번에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애원해도 소용없었다. 나는 기업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다. 숫자가 말할 때 인간은 엑셀 시트의 데이터 행에 불과하며 삭제키를 누르면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집어들고 휘청거리는 다리로 섰지만 억지로 꼿꼿이 폈다. 블레이저를 정돈하고
턱을 치켜들고 그와 악수하지 않은 채 돌아섰다. 나는 박 부장님에게 화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었다. 나는 내 자존심을 발가벗기는 이 불공평함에 화가 났다. 내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마치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것 같았다. 평소 동료들의 인사와 농담으로 활기찼던 사무실 복도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나와 마주친 몇몇 주니어 직원들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소문은 공식 메모보다 빨리 퍼지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소우민 사랑고 공식 메모 수녀, 회사의 등뼈였던 영업의 여왕이 방금 목이 잘렸다는 것을.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닫고 잠시 기댔다. 눈을 감고 터져 나오려는 눈물샘을 억지로 막았다. 여기서 울지 마, 이지연. 저들이 네가 무너지는 걸 보게 하지 마. 나는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나는 책상 밑에서 낡은 서류 상자를 꺼냈다. 개인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하나씩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약간 빛바랜 은색 액자 속에 민준과의 결혼사진, 최고의 상사라고 쓰인 머그잔, 작년 팀원들이 준 생일 선물, 3년 연속 올해의 직원 상패, 야근할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준 작은 선인장. 모든 물건이 마치 생명이 있어 추억을 외치는 듯했고 내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내 손이 민준의 사진에 닿았을 때 나는 멈칫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 잘생기고 유망해 보였다. 적어도 나에겐 그가 아직 있어.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생각했다. 민주는 분명 이해해 줄 것이다. 민주는 나를 안아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줄 것이다. 부부란 그런 것이지 않은가. 한쪽이 쓰러졌을 때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 민준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약간의 힘을 주었다. 빨리 집에 가야 했다. 내 집이 필요했다. 내 남편이 필요했다. 시계는 오후 4시 45분을 가리켰다. 밖에 비는 더욱 거세졌다. 나는 이제 12년의 허무한 끝을 담아 무거워진 상자를 들어 올렸다. 사무실을 나와 팀원들의 큐비클을 지나갔다. 이사님, 내 개인 비서인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책상 근처에 서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지어본 가장 씁쓸한 미소였다. 다들 잘 지내. 계속 목표 달성하고. 너희는 훌륭한 팀이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말을 더했다가는 내 방어선이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가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로비 버튼을 눌렀다. 거울로 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내 모습을 보았다. 화장은 아직 완벽했지만 눈빛은 빛을 잃고 흐릿한 34세의 여자. 그 성공한 커리어 우먼은 15분 전에 죽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단지 실업자일 뿐이었다. 로비는 비를 피하거나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젖은 바닥 냄새와 향수가 뒤섞였다. 나는 자동 유리문 근처로 가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 상자를 내려놓았다. 평소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던 건물, 경비원은 이제 나를 아프게 하는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는 그 상자를 보았다. 그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바람에 날린 빗방울에 손가락이 젖어 있었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고 민준 오빠라는 이름을 찾았다. 오빠, 나 좀 데리러 와줘. 비가 너무 많이 와. 짐도 많아. 차 오빠가 갖고 있잖아.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숫자 1이 사라졌다. 나는 기다렸다. 1분, 2분, 5분,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의 답장이었다. 안 돼, 지연아. 나 지금 홍대에서 클라이언트랑 중요한 미팅 중이야. 그냥 카카오 택시 부르지 그래. 왜 이렇게 어리광이야? 나는 멍하니 화면을 쳐다보았다. 미팅. 무슨 미팅? 민준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프로젝트를 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의 미팅 대부분은 그의 커뮤니티 친구들과 비싼 카페에 앉아 실현되지도 않을 거창한 아이디어에 대해 떠드는 것이었다. 그가 타고 있는 차는 내 할부로 산 차였다.
기름값도 내가 넣고 세금도 내가 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상황에 그는 비를 맞고 있는 아내를 데리러 올 시간조차 낼 수 없었다. 내 눈물이 마침내 떨어져 얼굴을 적시는 빗물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해고당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 도시의 군중 속에서 너무나 혼자인 것 같아 울었다. 어리광이라.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거친 숨을 내쉬고 카카오티 앱을 열었다. 비와 퇴근 시간 때문에 요금은 미친 듯이 치솟아 있었다. 일반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 블랙도 수요가 폭증했다. 마침내 여러 번 시도한 끝에 평점이 그저 그런 경차 택시 기사를 잡았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집에 가야 했다. 이 장소에서 정말 폭발하기 전에 벗어나야 했다. 15분 후 그 차가 도착했다. 나는 밑부분이 눅눅해지기 시작한 상자를 들고 교통체증 때문에 로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멈춘 검은 차를 향해 비를 뚫고 달려갔다. 비가 내 비싼 실크 블라우스를 적시고 머리 모양을 망가뜨리고 하이힐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차에 올라 내 과거가 담긴 상자를 옆자리에 놓았다. 앱에 나온 대로 분당으로 가면 되죠, 손님? 기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다. 퀴퀴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을 조절하느라 바빴다. 네, 기사님,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차는 강변북로의 정체를 뚫고 천천히 나아갔다. 나는 차가운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밖에서는 건물들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며 잔인한 서울의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다. 이 도시는 당신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 도시는 당신을 산채로 집어삼킬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도시에게서 토해내졌다. 코를 찌르는 합성 방향제 냄새가 택시 안을 가득 채웠다. 냄새가 너무 강해서 텅 빈 속이 메스꺼워졌다. 차 바닥 매트는 축축했다. 아마도 비를 맞은 이전 승객의 흔적이거나 이 차의 지붕이 약간 새는 것일지도 몰랐다. 라디오에서는 낮은 볼륨으로 트로트가 흘러나왔는데 애도하는 내 마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나는 핸드백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사무용품이 담긴 상자는 차가 급정거할 때마다 천천히 흔들렸다. 오늘 오후 서울의 교통체증은 정말 비인간적이었다. 지도 앱에서는 눈에 보이는 곳까지 온통 빨간색이었다. 보통 1시간이면 갈 분당까지의 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다. 3시간 동안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은 고문이었다. 내 머릿속은 계속해서 아까 인사팀 사무실에서의 장면을 되감았다. 박 부장님의 얼굴, 그 흰 봉투, 경비원의 동정 어린 시선, 수치심이 다시 스며들었다. 목에서 얼굴로 열이 번졌다. 엄마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음 달 집 대출금은 어떻게 내야 하지? 내 저축은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은 있었지만 아니, 민준의 낭비벽 심한 생활 방식은 비상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터였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민준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했다. 아까는 그냥 데리러 와달라고만 했지. 내가 해고당했다는 말은 안 했다. 아마 내 상황을 알면 그의 태도가 바뀔지도 모른다. 아마 미팅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포옹으로 나를 기다려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내 남편이니까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 내 손가락이 떨리며 타자를 쳤다. 오빠, 할 말이 있어. 중요한 거야. 화내지 마. 아까 인사팀에 불려갔어. 회사에서 대규모 효율화를 한대. 나는 잠시 멈추고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기 전에 긴 숨을 들이쉬었다. 나 정리해고 당했어, 오빠. 오늘부로. 지금 택시 타고 집 가는 중이야. 전송. 숫자 1이 사라지고 회색 숫자 1이 2개가 되었다. 비 때문에 신호가 좋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도착했다. 나는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이름 아래에 입력 중이나 온라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1분이 지났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 회색 숫자 1이 사라졌다. 그가 읽었다.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의 반응은 어떨까? 전화를 할까? 당황할까? 하지만 입력 중은 없었다. 걸려오는 전화도 없었다. 그의 상태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내가 우리 가족의 유일한 고정 수입원이 방금 직장을 잃었다는 메시지를 읽고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불길한 느낌이 내 명치를 덮쳤다. 충격을 받았을 거야.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 중일 거야. 나는 내 본능이 반대로 소리치고 있음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나는 휴대폰을 무릎에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으려 했다. 머리를 덮쳐오는 두통을 쫓아내기 위해서였다.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30분이 흘렀다. 밖의 비는 이슬비로 잦아들었지만 내부 순환로의 정체는 더욱 심해졌다.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아니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보통 근무 시간에는 소셜미디어 알림을 꺼두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냥 두었다. 알림이 잠금 화면에 나타났다. 민준, 미셜스님이 스토리를 게시했습니다. 민준이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카톡에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상태를 업데이트할 시간은 있었다. 차가워진 떨리는 손으로 나는 그 알림을 열었다. 내 휴대폰 화면에는 매우 감성적인 사진이 나타났다. 나무 테이블 위에 라떼 아트가 담긴 컵. 그 배경으로는 습기가 찬 카페 창문과 흐릿하게 보이는 젖은 거리 풍경. 테이블 구석에는 내 차 키가 보였다. 2년 전 내 연말 보너스로 산 그 차. 수입 담배 감 옆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 피를 끓어오르게 하고 순식간에 증발시킨 것은 그 사진이 아니었다. 캡션이었다. 사진 하단에 미니멀한 폰트로 쓰인 작은 흰색 글씨. 미래가 없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 진짜 창피하다. 이제 보니 내가 그동안 짐이었고 내 창의성을 막는 장애물이었네. 힘들어지니까 징징대기나 하고. Sorry. I deserve better. 자기계발. 독이 되는 관계. 내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거리의 경적 소리가 사라졌다. 택시 라디오의 트로트 소리가 사라졌다. 들리는 것은 내 귓속의 큰 윙소리뿐이었다. 나는 내 눈이 잘못 본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 진짜 창피하다. 그는 나에 대해, 그의 아내에 대해, 수백만 원짜리 그래픽 디자인 강의료를 내준 여자에 대해, 그가 사는 집의 대출금을 갚는 여자에 대해, 그가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는 카메라, 신상, 맥북, 그리고 모든 기기를 사준 여자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나는 게시 시간을 확인했다. 2분 전. 그 말은 그가 내 해고 소식 메시지를 읽은 직후에 이걸 게시했다는 뜻이었다. 나를 위로하거나 적어도 괜찮아? 라고 묻는 대신 그는 내 불행을 콘텐츠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다. 그는 나를 짐이라고 불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가슴을 찢고 심장을 꺼내 산산조각 날 때까지 쥐어짜는 것 같았다. 아까 참았던 눈물이 이제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극심한 충격 때문에 쏟아져 나왔다. 이게 무슨 배신인가? 나는 뷰어를 확인했다. 우리 친구들, 내 사촌들, 심지어 인스타그램에서 그와 친구인 몇몇 동료들도 분명 이걸 봤을 것이다. 그는 내가 인생의 최저점에 있는 순간에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켰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다. 아까 방향제 냄새 때문에 느꼈던 메스꺼움은 치솟는 분노로 인한 메스꺼움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눌렀다. 자기소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비주얼 스토리텔러, 자유로운 영혼, 꿈을 갰는 자. 아내 월급으로 사는 꿈을 갰는 자겠지. 내 아내 냉소가 소리쳤다. 갑자기 내 절친 유진에게서 DM 다이렉트 메시지 왔다. 지연아, 민준 오빠, 왜 저래? 술 마셨어. 왜 저런 스토리를 올려? 너 괜찮은 거야? 나는 답장할 수 없었다. 손가락이 굳었다. 나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이제 온 세상이 내 남편이 내가 직위를 잃자마자 나를 쓰레기 취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두운 택시 안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파편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극심한 고통이 서서히 굳어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해갔다. 내 눈물은 멈췄다. 나는 손등으로 거칠게 뺨을 닦았다. 나는 여전히 켜져 있는 그 악랄한 스토리를 보여주는 내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전화해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냐고 울면서 묻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가 바라는 것이니까. 그는 드라마를 원했다. 그는 실패한 아내에게 갇힌 상처받은 남편이라는 팔로워들의 인정을 원했다. 기사님, 나는 택시기사를 불렀다. 내 목소리는 아까 탔을 때보다 훨씬 차분하고 차갑고 단호하게 들렸다. 네, 손님.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힐끗 쳐다봤다.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주세요. 덥네요. 나는 요청했다. 나는 냉정한 머리가 필요했다. 아주 차가운 머리가. 왜냐하면 이따가 집에 도착하면 나는 내 남편을 징징대는 아내로서 마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지난 5년간 자기 집안에 뱀을 키웠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은 사람으로서 마주할 것이다. 차는 계속해서 정체를 뚫고 나아가 분당에 있는 집으로 나를 점점 더 가까이 데려갔다. 결혼 전에 내 저축으로 계약금을 낸 그 집. 등기부 등본이 잠깐만 슬픔으로 막혔던 내 뇌가 이제 막 예열된 디젤 엔진처럼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집 등기부 등본, 자산, 저축. 민주는 아마 내가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내가 그에게 돈을 달라고만 할 수 있는 쓸모없는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작 그 자신은 고정 수입이 없으면서 그는 한 가지를 잊었다. 나는 영업이사였다. 내일은 협상하고 전략을 짜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경전을 벌이고 싶다면 나는 그에게 현실 세계에서 진짜 전쟁을 선사할 것이다. 나는 인스타그램 앱을 닫았다. 휴대폰 화면이 검게 변했다.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는 내 얼굴이 비쳤다. 내 눈은 앞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두고 봐, 오빠.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차 엔진 소리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넌 방금 잠자는 호랑이를 깨웠어. 분당의 그 타운하우스는 나를 섬뜩한 정적으로 맞이했다. 보통 집에 돌아오는 것은 내가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었다. 따뜻한 크림색 페인트벽, 거실의 푹신한 소파, 그리고 레몬그라스 향 디퓨저의 향기는 보통 서울이라는 콘크리트 정글에서 하루 종일 싸운 후에 모든 피로를 녹여주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집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마치 벽들이 그 주인이 방금 자랑스러운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서며 내 자존심의 잔해가 담긴 상자를 끌고 거실 구석에 내려놓았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며 우리 결혼 생활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웃음소리나 따뜻한 대화가 남긴 공허함을 채웠다. 거실 불은 켜져 있지 않았다.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물론 그는 미팅으로 바빴겠지. 아마도 방금 나를 모욕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얼마나 많은 좋아요와 동정적인 댓글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욕실로 걸어가 따뜻한 물로 샤워기를 켰다. 나는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서서 물이 내 몸에서 빗물과 서울의 먼지를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시 울고 싶었지만 내 눈물은 아까 택시 안에서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극심한 피로와 가슴에 뻥 뚫린 커다란 구멍뿐이었다. 강제로 뽑혀나간 신뢰의 흔적이었다. 샤워를 마친 후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새틴 잠옷을 입었다. 거울 앞에서 젖은 머리를 빗으며 화장기 없는 창백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보였다. 눈가에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나를 버린 회사의 목표를 샜느라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조기 노화의 징후였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했는가? 민준을 위해서였다. 그가 전기세나 자동차 할부금을 걱정할 필요 없이 비주얼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담을 수 있도록 바보.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킬 때 차고로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 차 엔진 소리였다. 3년 전 내가 필사적으로 싸워 얻어낸 연말 보너스로 사놓다. CRV. 민주는 마치 자기 차인 양 몰고 다녔다. 심지어 내가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하는 것을 잊으면 불평하기도 했다.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싸움에 대한 예감 때문이었다. 나는 식당으로 걸어가 나무 의자 중 하나에 앉아 기다렸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휴대폰을 들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텅 빈 식탁 위에 팔짱을 끼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의 발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이어서 문 근처 콘솔 테이블 위로 자동차 키를 아무렇게나 던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실로 들어왔다. 마치 오늘이 그에게 아름다운 날이었던 것처럼. 그가 식당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나를 보았을 때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아직 안 잤네? 그가 의례적으로 물었다. 그는 냉장고로 걸어가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냈다. 괜찮아? 라거나 회사에서 어땠어? 같은 질문은 없었다. 그는 마치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는 그가 그것을 게시할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앉아, 오빠. 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차분하고 평탄하지만 날카로웠다. 민주는 물을 마신 후 병뚜껑을 태연하게 닫았다. 그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나를 쳐다봤다. 그가 우월감을 느낄 때 항상 짓던 표정이었다. 그는 다가와 내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의 셔츠에서는 담배 냄새와 내 것이 아닌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왜, 네 해고 얘기라도 하려고?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네 회사 옆 건물에서 일하는 내 친구한테 들었어. 영업부 전체가 날아갔다며?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예전에는 아주 달콤해 보였던 그 미소가 이제는 늑대의 비웃음처럼 보였다. 실업자 된 기분이 어때, 지연아? 놀랐지. 맨날 사람들한테 명령이나 하다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네. 그의 말은 너무나 비수 같았지만 나는 참았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다. 인스타그램에 내 얘기 올렸더라.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쓸모없는 아내 둬서 창피하다고. 민주는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게 사실이잖아. 이제 너 직업 없잖아. 서울 생활이 쉬운 줄 알아. 네 저축 남은 걸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유지될 것 같아? 난 현실적인 거야, 지연아. 그동안 네가 바쁜 척, 중요한 척 하는 거 그냥 조용히 봐줬어. 근데 결국 회사에서도 버려졌잖아. 바쁜 척이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오빠, 내가 이 집 대출금 갚으려고, 네가 하루 종일 놀러 다닐 때 쓰는 차 할부금 내려고, 네가 운동화랑 전자기기 사느라 쓴 신용카드값 내려고 뼈 빠지게 일했어. 근데 내가 바쁜 척을 했다고? 그건 일하는 아내로서 네 의무지. 그가 빠르게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니고 싶어 한 건 너잖아. 그게 리스크지. 나는 남편으로서 네가 일하는 걸 허락해주면서 네 커리어를 지지해준 거야. 근데 이제 네가 아무것도 벌어오지 못하는데 내가 널 지킬 이유가 뭐야? 민주는 비싼 슬링백에서 손을 뻗었다. 지난달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그는 큰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던졌다. 바로 내 앞에. 봉투는 퍽 하는 아픈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게 뭐야? 나는 물었다. 내 직감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열어봐. 그가 거만하게 명령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제어하려 애썼다. 안에는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서류들이 있었다. 문서 제목을 읽었을 때 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혼 소장. 나는 숨을 참으며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민준이 나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유는 성격 불일치, 아내의 남편에 대한 무시, 그리고 경제적 문제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 피를 끓게 한 것은 다음 페이지였다. 재산 분할 청구. 그는 50대, 50의 자산 분할을 요구했다. 그는 이 집값의 절반, 내 저축의 절반, 차값의 절반을 원했다. 심지어 오늘 내가 막 받은 퇴직금의 절반까지 요구했다. 너 이혼하자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응. 그가 가볍게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여자랑 살 수 없어. 지연아, 나는 내 커리어에 대한 큰 비전이 있어. 짐이 아니라 강력한 서포트 시스템이 필요해. 게다가 우리 이미 주파수가 안 맞은 지 오래됐어. 넌 너무 딱딱하고, 너무 회사원 같고, 재미없어. 그리고 이 집의 절반을 달라고? 내 목소리가 슬픔이 아닌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 내 권리야. 민준이 자세를 바로 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득였다. 우리 5년 결혼했어. 결혼 기간 동안 얻은 모든 건 공동 재산이야. 이 집, 차, 내 저축, 그건 다 우리 둘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야. 나도 기여했어, 지연아. 내가 집안일도 하고, 네가 야근할 때 주말에 네 기사 노릇도 했잖아. 내 서비스에도 가격이 있는 거라고. 기여? 서비스? 나는 미친 듯이 웃고 싶었다. 내 앞에 있는 이 남자의 뻔뻔함을 비웃고 싶었다. 매일 늦게 일어나고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내가 심하게 아플 때만 설거지를 하던 그가 이제 12년간의 내 피와 땀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확실해, 오빠. 나는 다시 물었다. 그에게 이 미친 짓을 거둘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오늘 내가 해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떠나려는 게 확실해. 같이 이겨낼 생각은 없어. 민주는 비웃었다. 이겨내? 미안하지만 나는 드라마처럼 사랑 때문에 고생할 타입의 남자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넌 끝났어. 지연아, 네 커리어는 끝났어. 나이도 34이잖아. 다시 이사급으로 취직하기 어려워. 기껏해야 보험 영업이나 빵집 아줌마나 되겠지. 난 그런 아내 싫어. 창피하잖아.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냥 서명해. 울고불고 드라마 찍거나 내 발에 매달리지 말고 내 결정은 확고해. 내일 내 변호사가 다 처리할 거야. 넌 그냥 재산 분할 준비만 해. 협조적으로 나오면 과정은 빠를 거야. 민주는 내 반응을 기다리며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분명 내가 히스테리를 부릴 거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는 이 강한 이지연이 무너져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최대한 빨리 직장을 구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틀렸다. 그가 나를 창피하다고 말한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변했다. 오늘 아침까지 1%라도 남아 있었을지 모를 사랑이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그 자리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명료함이 대신했다. 나는 민준을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닌 비즈니스 상대로 보았다.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상대.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는 상대가 쉽게 이기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 나는 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었다. 내 얼굴은 표정 없이 평탄해졌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펜을 집었다. 좋아. 내가 짧게 말했다. 민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혼하고 싶다고? 알았어. 해줄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서류 마지막 페이지를 펴 피신청인 서명란을 찾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인지 위에 내 서명을 했다. 잉크 자국은 단호했고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매우 크게 들렸다. 쓱, 쓱, 끝났어. 나는 서류를 닫고 민준 쪽으로 다시 밀었다. 서명했으니 가져가.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민준은 얼어붙었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는 서류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다시 서류를 쳐다봤다.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이건 그의 시나리오에 없던 일이었다.
왜 내가 울지 않지? 왜 화를 내지 않지? 왜 이렇게 태연하게 글을 놓아주는 거지? 너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그가 더듬으며 물었다. 그의 거만함이 갑자기 흔들렸다. 재산 분할, 반반하는 거 동의하는 거야? 나는 그를 해석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계약 협상 때 나를 속이려는 고객에게 보내던 그 눈빛이었다. 그건 법정에서 처리해. 오빠, 판사님이 네가 권리가 있다고 하면 가져가.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그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아직 꺼내지 않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그것을 공개할 생각은 없었다. 일단 그가 이겼다고 느끼게 내버려 두자. 내가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기 전에 높이 날아오르게 두자. 피곤해서 자야겠어. 오늘 밤은 손님 방에서 자든가 아니면 내 집에서 나가든가 마음대로 해. 나는 몸을 돌려 식당을 떠나며 말했다. 잠깐, 지연아.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너 지금 나 쫓아내는 거야? 여기도 내 집이야. 나는 멈춰서 몸을 완전히 돌리지 않은 채 살짝 고개를 돌렸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넌 방금 재난을 당한 아내와 이혼했어. 그러니 양심이 좀 있어봐. 나는 발걸음을 계속해 안방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갔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자마자 나는 문 뒤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준을 잃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이상한 안도감 때문이었다.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일부 덜어진 것 같았다. 알고 보니 나는 그동안 내 등에 기생충을 짊어지고 있었고 이제 그 기생충이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방 밖에서 민준이 손님 방 문을 거칠게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분명 좌절했을 것이다. 그는 원하던 드라마를 얻지 못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만족감을 얻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복잡한 감정으로 잠이 들었다. 분노, 실망, 하지만 동시에 결의에 차 있었다. 내일은 일단 취직 자리를 찾지 않을 것이다. 내일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연락처에 있던 한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박서연 변호사님, 민주는 전쟁을 원했다. 좋다. 나는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전쟁을 선사할 것이다. 그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잊었다. 나는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깨진 유리 위를 걷는데 익숙한 여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피 흘리는 쪽이 그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오늘 청담동의 낮은 평소와 같았다. 고급 차들의 행렬,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그리고 커피 한 잔 값이 자취생 3일치 식비와 맞먹는 감성적인 카페들이 즐비했다. 서울의 하늘은 약간 흐렸고 어젯밤 비의 흔적인 잿빛이 남아있어 마치 전쟁 전략을 짜려는 내 마음을 지지하는 듯했다. 나는 인더스트리얼 러스틱 테마의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은 어둑했고 친밀하고 사적인 느낌을 주는 노란 펜던트 조명이 줄을 이뤘다. 잔잔한 재즈 연주곡이 커피 머신 소리와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와 어우러져 흘렀다. 내 앞에는 김이 서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나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11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고 그 인물이 들어왔다. 박서연 변호사님. 5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불구하고 박 변호사님의 아우라는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새하얀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검은색 큐롯 팬츠와 강렬한 빨간색 하이힐과 매치했다.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깔끔한 단발 보브컷이었다. 손에는 내 집에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갚고도 남을 가격의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이 자신의 즉위식에 들어서는 듯한 자신감으로 걸었다. 카페 종업원조차 그녀가 지나갈 때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지연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나를 보고 인사했다.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양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잘 지내셨어요, 변호사님. 갑자기 시간을 뺏어서 죄송해요. 내 오랜 친구 고 한 사장님의 딸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시간이 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맞은편에 우아하게 앉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내가 컨실러 뒤에 숨긴 모든 슬픔과 피로를 스캔하는 것 같았다. 전부 다 말해봐요, 지연 씨. 숨기는 거 없이 어제 해고당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녀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 숨을 들이쉬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 앞에서는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네, 변호사님. 어제 오후에요. 그리고 밤에는 민준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나는 약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 변호사님의 한쪽 눈썹이 올라갔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는군요. 그 남자는 정말 적시의 쓰레기가 되는 재능이 있네요. 그리고 재산 분할을 요구했겠죠. 네, 변호사님. 50대 50으로요. 나는 어젯밤 민준이 던진 소장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또한 새벽부터 준비한 중요한 서류들이 담긴 두꺼운 파일도 꺼냈다. 집 등기부 등본, 통장, 이체 내역,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박 변호사님은 소장을 받아들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자산 청구 부분을 읽을 때 그녀는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전형적이군.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내의 노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전업주부, 남편, 이 나라 법이 막장 드라마, 논리로 만들어진 줄 아나 봐. 그녀는 소장을 쓰레기인 양 옆으로 치워놓고 내가 가져온 두꺼운 파일을 당겼다. 그녀는 내 집 등기부 등본을 펼쳤다.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우아한 손가락이 등기 발행일을 훑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연 씨. 박 변호사님이 등기부의 날짜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이 이 집을 언제 계약하고 등기 이전했는지 날짜를 봐요. 2018년 2월이에요. 변호사님.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결혼은 언제 했죠? 2019년 8월이요. 박 변호사님이 환하게 웃었다. 나를 조금 안심시켜주는 승리의 미소였다. 자, 이 집은 당신이 결혼하기 1년 반 전에 산 거예요. 법적으로 이건 당신의 고유 재산이에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가 피눈물을 흘려도 판사는 이 집값에서 단 1원도 그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멍해졌다. 하지만 대출금은 결혼 기간 동안 계속 냈어요. 변호사님. 그 사람은 결혼 중에 낸 돈이니까 공동 재산이라고 하던데요. 박 변호사님이 가볍게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건 풋내기 변호사들이나 하는 주장이에요. 이제 질문은 그 대출금을 누가 냈느냐죠. 증거 있어요? 있어요, 변호사님. 나는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은행거래 내역서 페이지를 펼쳤다. 이건 제 월급 통장에서 매달 자동 이체된 내역이에요. 단 하루도 연체된 적 없어요. 좋아요. 이제 민준 씨의 기여 증거는 어디 있죠? 박 변호사님이 물었다. 나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결혼 초에 만든 공동생활비 통장이었다. 그곳에는 민준이 입금한 내역이 보였다. 액수는 처참했다. 가끔 50만 원, 가끔 100만 원, 몇 달 동안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거요, 변호사님. 나는 부끄러움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는 프리랜서라 수입이 불규칙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입금했어요. 그것도 종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장비를 사야 한다는 핑계로 다시 달라고 했고요. 박 변호사님은 그 숫자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지연 씨, 이건 기여가 아니에요. 이건 용돈이죠. 5년 동안 총액을 계산해봐도 그가 낸 돈은 당신의 가계 지출 총액의 7%도 안 돼요. 전기세, 수도세, 장보는 비용 누가 냈죠? 전부 다 제가요, 변호사님.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직접 이체했어요. 차는요? 2020년 연말 보너스로 제가 현금으로 샀어요. 자동차 등록증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박 변호사님이 파일을 쾅 소리나게 닫았다. 몇몇 카페 손님들이 돌아봤지만 박 변호사님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불타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내 말 잘 들어요, 지연 씨. 그녀가 낮지만 강조된 톤으로 말했다. 당신 남편은 그냥 기생충이 아니에요. 그는 순진한 도둑이에요. 당신이 쓰러졌을 때 이혼하면 황금 보따리를 들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가 절반을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가 입고 있는 옷만 걸치고 그 집에서 나오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요, 변호사님? 그가 비열하게 굴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사실을 왜곡할까봐 두려워요. 그는 팔로워도 꽤 많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해요.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 두려움은 법이 아니라 사회적 제재에 있었다. 어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나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기에 충분했다. 박 변호사님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우아하게 컵을 내려놓았다. 소셜미디어에서 놀게 놔둬요. 그건 가상 세계예요. 우리는 현실 세계. 법정에서 흑백이 분명한 증거로 싸울 거예요. 우리 전략은 전면 반격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카페 냅킨 위에 휘갈기기 시작했다. 첫째, 우리는 그의 소장의 반소로 응답할 겁니다. 이 모든 증거를 첨부할 거예요. 집이 고유 재산이라는 소유권 증거와 당신이 가족의 경제적 기둥이었음을 보여주는 자금 흐름 증거. 이건 공동 재산에 대한 그의 주장을 박살낼 거예요. 둘째, 박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우리는 당신이 그동안 그의 아무 성과도 없었던 사업 자금으로 지출한 모든 돈을 반환 청구할 겁니다. 카메라, 노트북, 강의료, 증거 다 있죠? 우리는 그것을 그가 당신에게 진 빚으로 만들 거예요. 그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에게 먼저 빚부터 갚으라고 요구할 겁니다. 나는 침을 삼켰다. 그게 가능해요. 변호사님, 가능해요. 법에서는 모든 것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가 자신의 기여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는 어떤 목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죠. 박 변호사님이 비스듬히 웃으며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민준 씨는 이미지 관리에 집착하죠. 우리는 공개 재판에서 그의 재정 상태를 전부 까발릴 거예요. 판사가 5년 동안 아내에게 부양받았다는 사실을 낭독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를 재정적으로 발가벗길 거예요. 그처럼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남자에게는 그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박 변호사님의 말은 뜨거웠던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나는 잃을까봐, 망신당할까봐,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은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내가 자산의 소유주였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단지 표값을 내는 것을 잊고 감히 운전사를 쫓아내려는 승객에 불과했다. 우리는 그를 합법적으로 파괴할 겁니다. 지연 씨. 박 변호사님이 마치 자신의 모토인 듯한 문장을 반복했다. 그는 기름값이나 얻게 될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마음이 좋을 때나 말이죠.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감동 때문이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박 변호사님이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있는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당신 아버님이 예전에 내가 커리어를 시작할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내가 그 딸을 돌봐줄 차례예요. 당신은 훌륭한 여자예요, 지연 씨. 평범한 남자 때문에 당신의 가치가 훼손되게 놔두지 마요. 당신은 영업이사였어요. 수십억짜리 상품을 팔던 사람이에요. 민준 씨 같은 작은 쓰레기 문제는 내가 쓸어버릴게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자신감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다. 한 가지 더, 지연 씨. 박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덧붙였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 사람 앞에서 감정을 보이지 마요. 화내지도, 울지도, 논쟁하지도 마요. 차가워지세요.
얼음 조각이 되세요. 당신이 조용할수록 그는 더 초조해질 거예요. 당신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계속 추측하게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직장 문제 말인데요. 박 변호사님이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봤다. 너무 오래 운명을 한탄하지 마요. 당신처럼 실력 있는 사람은 오래 실업자로 있지 않아요. 기업 세계는 좁아요. 지연 씨. 당신의 업무 능력에 대한 소문은 분명 경쟁사들도 들었을 겁니다. 박 변호사님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맞다. 문 하나가 닫혔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됐다.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박 변호사님은 나에게 즉시 민준의 추가 신용카드 사용을 막고 모든 귀금속과 원본 서류를 은행 안정금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내가 그 카페에서 나왔을 때 해가 흐린 구름을 뚫고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열기가 피부를 찔렀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아까 들어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내 가방 안에는 최고의 장군이 짜준 전쟁 계획이 들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다. 아마도 내가 아침 일찍 말도 없이 나가고 아침밥도 차려주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당황해서 사과하며 다시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화면을 쳐다봤다. 그냥 둬. 나는 생각했다. 그 혼란을 즐겨. 오빠. 왜냐하면 곧 내 머리 위에 지붕을 잃게 될 테니까.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다. 청담동의 번잡함 속에서 하늘에 도전하는 듯한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징징대던 이지연은 어젯밤에 죽었다. 새로운 이지연은 다시는 누구도 자신을 짓밟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서울의 낮은 집에 감히 발을 들이는 모든 사람을 구워버릴 듯했다. 대기 오염이 하늘에 짙게 깔려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회색 안개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내 집 안의 공기는 날씨 때문이 아니라 점점 짙어지는 적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훨씬 더 탁했다. 박 변호사님을 만난 지 3일이 지났다. 민준과 내가 한 지붕 아래에서 2명의 낯선 사람처럼 산 지도 3일이 되었다. 우리는 각방을 썼다. 나는 안방, 그는 손님방. 우리는 다른 시간에 밥을 먹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서로 외면했다. 오늘 나는 집안의 개인 서재에서 몇 가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경영서적, 수료증, 그리고 오래된 포트폴리오 파일 몇 개를 플라스틱 상자에 넣었다. 아니, 민준이 바라던 것처럼 이사하려는 게 아니었다. 나는 단지 박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사촌 소유의 오피스텔로 잠시 이사할 준비를 하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목적은 간단했다. 민준이 우쭐해지게 만들고 내가 포기하고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뭐해? 민준의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렸다. 그는 낡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서서 요즘 유행하는 아이스라떼를 들고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상자에 넣었다. 정리 중이야. 당신이 이 집 원한다며. 민준이 작게 웃었다. 경멸적인 웃음소리였다. 분수 파악은 잘하네. 빨리 나갈수록 내가 이 방을 내 팟캐스트 스튜디오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빨라지겠지. 이렇게 좋은 공간을 그냥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나 쌓아두는 데 쓰는 건 아깝잖아. 내 손이 협상 전략에 관한 두꺼운 책을 든 채 잠시 멈췄다. 이 책을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이 방은 그가 즐겨 쓰던 수십억 원의 돈을 내가 벌어들인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참아, 이지연. 떨어지기 전에 높이 날개 놔둬. 박 변호사님의 주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마음껏 상상해. 내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코웃음을 치고는 나를 다시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내가 상자를 닫으려 할 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내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일반 전화도 아니었다. 링크드인 알림이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젯밤 내 상태를 채용 제한 받기로 바꾸고 프라이버시 설정을 리크루터에게만 보이기로 한 이후
한두 통의 면접 전화가 오기를 바라긴 했다. 하지만 내 휴대폰의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알림으로 가득 찼다. 15명이 당신의 프로필을 조회했습니다. 리크루터로부터 3개의 새로운 메시지. 주대한 그룹 인재 영입 팀장으로부터 우선 메시지.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주대한 그룹. 그곳은 내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였다. 그들은 이 업계의 거인이었다. 그동안 입찰 경쟁에서 항상 나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회사. 본사는 서울에서 가장 상징적인 빌딩에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인재영입 팀장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 이사님. 업계 최고의 인재가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박 대표님께서 지난 12년간의 이사님의 경력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와 함께 편안한 논의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능하실까요? 인사팀이나 실무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CEO와 편안한 논의? 이건 평범한 면접 제안이 아니었다. 이건 프로페셔널한 스카우트 제의였다. 나는 벽시계를 힐끗 보았다. 11시 30분 준비할 시간이 이 시간 있었다. 지난 며칠간 꺼져 있던 열정이 갑자기 다시 불타올랐다. 내 안에 영업인의 피가 끓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나는 즉시 샤워하고 머리를 감고 꼼꼼하게 화장했다. 내가 가진 최고의 블레이저 세트를 골랐다. 우아하고 단호한 네이비색, 실크, 화이트 셔츠와 매치했다.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대담한 인상을 주는 벽돌색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을 보니 이혼당한 아내 이지연은 보이지 않았다. 임원 이지연이 보였다.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깔끔한 내 모습을 보고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디가? 짝배 입었네. 결혼식 가.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말투는 최근 들어 더욱 거칠어졌다. 면접. 나는 하이힐을 신으며 짧게 대답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비웃었다. 면접? 엄청 빠르네. 방문 판매원 아니면 다단계? 아이고, 지연아. 해고된 지 3일 만에 그렇게 안달복달이야. 돈이 엄청 급한가 보네. 기도나 해줘, 오빠. 혹시 알아? 월급이 내 고시원비 낼 만큼은 될지. 나는 독이 가득한 달콤한 미소로 받아쳤다. 어휴, 기껏해야 최저임금 받겠지. 쓸데없이 높은 꿈 꾸지 마. 그 나이의 경쟁자는 신입 졸업생들이라고. 그가 다시 비아냥거렸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차고로 향했다. 이번에는 카카오 T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프리미엄 택시인 카카오 블랙을 불렀다. 전쟁 전에 편안함과 평온함이 필요했다.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 그 엘리트 비즈니스 구역에 들어서자 하늘에 도전하듯 솟아있는 유리 건물들을 보며 내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여기가 내 서식지, 내 세상이었다. 민준이 내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좁은 부엌이나 세탁실이 아니었다. 대한그룹의 사옥은 매우 위압적이었다. 로비는 3층 높이였고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로 가득했다. 나는 안내 데스크에서 내 이름을 말했고 몇 초 만에 아름다운 비서가 나를 마중 나왔다. 이지연 이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 대표님께서 40층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가 상냥하게 인사했다. 40층, 이 건물의 가장 높은 곳.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귀가 약간 먹먹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이 나를 맞았다. 그 공간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5성급 호텔 로비 같았다. 방 끝에는 머리가 희끗하지만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서서 풍경을 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님. 내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 남자가 돌아섰다. 얼굴은 단호했지만 친절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즉시 손을 내밀었다. 이지연 이사, 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드디어 호랑이 굴로 들어왔군. 앉으시오.
우리는 매우 편안한 가죽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따뜻한 차와 몇 가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빙빙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소. 이 이사, 박 대표님이 말을 시작했다. 내 어리석은 경쟁사가 효율성을 이유로 당신을 해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웃었소. 보험료 낼 돈이 무서워서 다이아몬드를 버린 격이지. 나는 당신이 작년에 어떻게 그 큰 정부 프로젝트를 따냈는지 알고 있어. 당신이 어떻게 우리 팀을 압도했는지도 알고 있어.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저 전문가로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표님,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필요한 것이오. 박 대표님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영업이사 직책은 당신에게 너무 작소. 나는 당신에게 영업총괄 부사장직을 제안하겠소. 국내 모든 영업을 총괄하게 될 거요. 당신 아래에 5명의 지역 본부장을 두게 될 것이고. 숨이 배섰다. 부사장이라니. 이전 직책보다 2단계나 위였다. 책임이 막중했다. 하지만 보상은 그에 상응할 거요. 그가 가죽 파일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기본급은 이전 직장의 2배. 성과급은 상한선 없음. 가족 전체를 위한 플래티넘 등급 건강보험. 그리고 그는 창밖 VIP 주차장을 가리켰다. 최신형 제네시스 지구십과 개인 기사가 제공될 거요. 우리는 내년 사업 확장을 이끌 당신이 필요하오.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소. 나는 당신을 원하오. 나는 그 파일을 열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숫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0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이건 그냥 월급이 아니었다. 이건 부였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 재정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민준이 평생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계층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었다. 어떻소? 이 이사. 박 대표님이 물었다. 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민주는 내가 미래가 없다고 했다. 민주는 내가 짐이라고 했다. 민주는 내가 기껏해야 보험 영업이나 할 거라고 했다. 나는 준비된 펜을 집어들었다. 단호한 눈빛으로 박 대표님을 쳐다봤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대표님?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개인적인 일들을 먼저 정리하시오. 그가 만족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내 등에 있던 부러진 날개가 이전보다 더 넓고 강하게 다시 돋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해고당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의 영업총괄 부사장이었다. 1시간 후 나는 붕 뜬 기분으로 그 건물을 나왔다. 회사 기사가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아직 민준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승리는 지금 나누기에는 너무 달콤했다. 나는 가장 파괴적인 순간에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식탁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일반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일부러 다시 일반 택시를 탔다. 면접 어땠어? 떨어졌지. 그가 입에 면을 가득 문 채 물었다. 표정 보니까 망했네. 그렇지. 나는 그를 지나쳐 냉장고로 가서 차가운 물을 꺼냈다. 입가에 번지려는 승리의 미소를 필사적으로 참았다. 그냥 그래. 아직 확실한 건 없어. 나는 슬픈 척하는 목소리로 거짓말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민준이 포크를 내려놓고 현명한 척했다. 요즘 취직하기 힘들어. 지연아. 그러니까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욕심 부리지 마. 너 현금 필요하잖아. 차라리 이 집 팔아서 반으로 나누자. 그 돈으로 분식집이라도 차리든가.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정말로 자기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내 가방 안에는 수십억 원짜리 근로계약서가 들어있는데 그는 나에게 분식집을 차리라고 했다. 그건 나중에 법원 판결 보고 얘기하자, 오빠.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판결이 더 빨리 나올 거라고 들었어. 아마 모레쯤. 잘 됐네. 민준이 씩 웃었다. 빨리 너의 부정적인 기운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하고 싶어 죽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걸어갔다. 나도 그래, 오빠. 나도. 방 안에서 나는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후련한 웃음이었다. 미친 웃음이 아니라 안도의 웃음. 라면 맛있게 먹어, 오빠. 나는 방천장에 대고 속삭였다. 왜냐하면 곧 그게 너한테는 호화로운 메뉴가 될 테니까. 오늘 강남에서의 제안은 나에게 직업만 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자존심을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온전한 자존심으로 나는 민준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폭풍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날 오후 분당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온 우주가 어떤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집 앞을 지나가는 붕어빵 장수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 음울하고 서글픈 분위기를 더했다. 하지만 내 집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서글프지 않았다.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언제든 끊어질 준비가 된 바이올린 줄처럼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제스민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 앞 유리 테이블 위에는 가정법원 로고가 찍힌 큰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법원 등기 우편이 10분 전에 배달되었다. 민주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다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 봉투를 마치 시한폭탄처럼 쳐다봤다. 평소 거만하던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이미 전화로 알려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흑백으로 인쇄된 글자를 읽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읽어봐. 오빠. 내가 차분하게 명령했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떨리는 손이 그 봉투를 잡았다. 그는 봉투를 거칠게 뜯고 두꺼운 판결문 서류를 꺼냈다. 그의 눈은 주문 부분을 찾으며 문서 내용을 빠르게 훑었다. 정적.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갑자기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목에 핏대가 섰다. 이게 뭐야? 그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너무 높아 갈라졌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건 분명 잘못됐어. 판사가 미쳤어. 왜 내 재산 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된 거야?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잘못된 거 없어, 오빠. 판사님은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결하신 거야. 무슨 증거? 민준이 일어서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이 집은 우리 재산이야. 우리 여기서 5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왜 이게 전부 내 소유라고 판결이 난 건데? 이건 사기야. 너 판사 매수했지. 말 조심해. 내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그의 분노를 베어버릴 듯 날카로웠다.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산 거야. 계약도 내 이름으로, 계약금도 내 돈으로. 그리고 결혼 5년 동안 대출금은 내 월급 통장에서 나갔어. 판사님은 모든 은행 거래 내역 증거를 다 보셨어. 당신은 이 집 자산에 단 1원도 기여하지 않았어. 그걸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거야. 민준 씨, 법 공부 좀 해. 무식해 보이니까. 민준은 입을 벌린 채 숨을 헐떡였다. 그의 주장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럼 저축은, 차는. 그가 더듬었다. 저축도 내 월급으로 모은 내 명의 통장. 차도 내 이름으로 된 내 소유야. 내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이 뭔지 알아? 판사님이 내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셨어. 당신은 그동안 허울 좋은 사업 자금으로 쓴 1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돌려줘야 해. 그건 빚으로 간주됐어. 민주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마치 다리에 뼈가 없어진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1억 5천?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지연아, 너 나 죽일 셈이야.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동정심 없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아직 약간의 자비심이 있어서 지금 당장 그 빚을 독촉하지는 않을게. 그냥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적선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대신에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해. 판사님은 30일의 시간을 줬지만 내 생각엔 너무 길어. 당신 개인 물품 챙길 시간 3일을 줄게. 옷, 신발, 그리고 그 아끼는 컴퓨터. 나머지는 두고 가.
너, 나 쫓아내는 거야. 그가 속삭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 집은 내 소유야, 오빠.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이혼했어. 그러니까 내 재산에서 나가달라는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엄청난 증오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갑자기 그가 부자연스럽게 웃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좋아, 좋아.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그가 씩씩거렸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기다려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네 모든 만행을 소셜미디어에 다 까발릴 거야. 가난한 남편 쫓아내는 악독한 아내라고. 네티즌들은 내 편을 들걸. 넌 망할 거야, 이지연. 그는 휴대폰에 빠르게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복수심에 가득 차 춤을 췄다. 그는 분명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마음대로 해. 나는 도전했다. 해봐. 하지만 기억해. 인터넷에는 디지털 흔적이 남고 나한테도 증거가 있다는 걸.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게시하고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두고 봐. 내일 아침이면 기자들이 이 집으로 몰려들걸. 나는 비스듬히 웃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직접 그에게 대응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유진에게 전화했다. 유진아, 민준 오빠가 소셜미디어에서 난리치기 시작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알았어, 지연아. 우리 참교육팀 준비됐어. 네 모든 이체 내역 증거, 그가 바람피운 여자들과의 채팅 증거, 그리고 그가 백수였다는 사실까지. 지금 당장 그 사람 댓글창에 다 뿌려줄게. 전쟁 시작이야. 유진이 신나서 대답했다. 그날 밤 사이버 전쟁이 터졌다. 민주는 바닥에 힘없이 앉아있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드라마틱한 캡션을 올렸다.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쫓겨났습니다. 사랑에도 조건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년간 맨주먹부터 함께했는데 그녀가 성공하니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다들 배우자 조심해서 고르세요. 퐁퐁남 가스라이팅 피해자. 처음에는 동정적인 댓글이 달렸다. 힘내세요, 오빠. 인과응보가 있을 거예요. 아내가 정말 나쁘네요.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민주는 거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심지어 나를 향해 큰 소리로 비꼬기도 했다. 이것 봐, 모든 사람이 날 지지하잖아. 하지만 그의 행복은 일시간밖에 가지 않았다. 갑자기 유진과 몇몇 전 직장 동료들의 계정이 댓글창에 나타났고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유진은 민준이 용돈을 달라고 조르는 카톡, 캡처, 민준의 기여가 0원임을 보여주는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내가 해고당했을 때 나를 모욕했던 민준의 이전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을 올렸다. AT 유진, 최고. 어이,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시죠. 3일 전에 아내 해고당하자마자 쓸모없다고 글 올린 건 잊으셨나? 이제 그 집이 결혼 전부터 아내 소유라서 쫓겨나니까 우는 소리? 남자 망신 다 시키네. 에티 김대리, 화이팅. 맨주먹부터 함께. 지연 이사님은 임원이었고 당신은 그분 신용카드로 청담동에서 커피나 마셨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AT 옆집 언니. 제가 옆집 사는데요. 매일 아침 이지연 씨는 새벽같이 출근하고 강민준 씨는 10일씨는 돼야 팬티 바람으로 일어나서 화초에 물 주던데요. 누가 누구를 도운 거죠?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혔다. 진실을 알게 되면 무섭기로 소문난 한국 네티즌들은 즉시 민준의 계정을 공격했다. 그의 댓글창은 욕설, 비난, 그리고 구토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다. 강민준 퐁퐁남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좌절하며 소리쳤다. 젠장, 누가 이딴 걸 퍼뜨린 거야. 그가 외쳤다. 나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차분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문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왜, 오빠. 계획대로 안 돼. 내가 비꼬며 물었다. 민주는 빨개진 눈,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그는 비참해 보였다. 그가 수년간 쌓아온 성공한 감성 남자의 이미지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 너 나한테 너무 잔인해, 지연아. 그가 흐느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시작은 네가 했어, 민준 씨. 나는 그냥 끝낸 것뿐이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짐이나 싸기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시간은 이제 2일 23시간 남았어. 다음 날 집안의 풍경은 정말 대조적이었다. 나는 식탁에 편안히 앉아 통밀빵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즐겼다. 반면 민주는 부은 얼굴로 캐리어와 라면 상자를 들고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자신의 물건들을 챙겼다. 내가 사준 명품 옷들, 비싼 신발들, 피규어 컬렉션. 모든 것이 캐리어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 모든 짐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막막해 보였다. 그의 새고시원은 분명 좁을 테니까 창고에 있는 낡은 상자 좀 써도 돼. 그가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거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써. 어제 내 사무실 짐 담았던 상자들 남아있어. 아이러니하지? 어제는 네가 그 상자를 비웃었는데 오늘은 네가 필요로 하네. 내가 쏘아붙였다. 민주는 그저 쓴 침을 삼키며 침묵했다. 지난 30일, 아니 내가 허락한 마지막 3일 동안 나는 너무나 오만했던 한 인간이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민주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세 좀 지자고 했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아마 소셜미디어에서 소식을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했지만 사실대로 말할 용기는 없는 듯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민주는 큰 캐리어 2개와 상자 3개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섰다.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택시가 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아. 내가 테라스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가 불렀다. 나 갈게. 잘 지내. 그는 여전히 감정적인 이별 장면, 아마도 마지막 포옹이나 적어도 눈물을 기대하고 있었다. 열쇠. 나는 손을 내밀며 요구했다. 민주는 멍하니 쳐다봤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집 열쇠와 CRV 복사키를 건넸다. 고마워. 내가 짧게 말했다. 잘 가. 내 그 위대한 비전 꼭 성공하길 바라. 민주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그는 말을 더 하고 싶어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캐리어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의 등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마당을 쓸던 이웃들이 비웃는 눈초리와 수군거림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그 저렴한 택시에 올라타 내 집을 영원히 떠났다. 그 차가 모퉁이에서 사라지자마자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분당의 공기는 너무나 상쾌하게 느껴졌다. 마치 민준과 함께 오염물질도 떠나간 것 같았다. 나는 대문을 닫고 단단히 잠갔다. 그리고 내 집으로 들어갔다. 온전히 내 소유인 내 집으로. 고요하지만 평화로웠다. 더 이상 짐도 기생충도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박 대표님의 비서가 보낸 다음 주 온보딩 일정이 담긴 이메일이 떠 있었다. 한 막이 끝났군.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새로운 막을 시작할 시간이야. 하지만 나는 이것이 정말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에 대한 업보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바깥 세상은 그가 버린 아내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몰락을 강남 40층 VIP 좌석에서 지켜볼 것이다. 3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감정을 소모하는 가정 드라마가 아니라 생산적인 바쁨으로 삶이 채워졌을 때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다. 서울은 건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태양은 맹렬하게 빛나며 강남의 아스팔트를 달궜다. 하지만 내가 지금 군림하고 있는 상아탑 안에서는 날씨는 항상 섭씨 20도로 조절되는 시원함과 은은한 라벤더 향으로 가득했다. 그날 오후 강남 중심부에 있는 대한그룹의 웅장한 로비는 마치 상류층 패션쇼장 같았다. 사람들은 깔끔한 정장, 명품 부티크의 원피스를 입고 목에 건 사원증으로 기업 생태계에서의
사회적 계급을 드러내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다녔다. 나는 방금 2명의 지역 본부장인 김 부장님과 서 과장, 그리고 내 새로운 개인 비서인 케빈과 함께 40층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동남아 지역의 다음 분기 시장 침투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이번 달 인도네시아 목표는 15% 상향해야 합니다. 김 부장님. 제가 프로모션 예산은 승인해뒀으니 현지 팀이 실탄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나는 당당하게 걸으며 지시했다. 검은색 스틸레토 힐에 감싸인 내 발걸음은 미끄러운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 위에서 리드미컬하고 위험 있는 또각 소리를 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자카르타 팀은 준비 완료 상태입니다. 김 부장님이 재빨리 아이패드에 내 요점을 받아 적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로비 출구로 향했다. 내 개인 기사는 이미 회사 제네시스 G92 드롭오프 존에 준비되어 퍼시픽 플레이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고객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갈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넓은 안내 데스크 구역을 지날 때 내 눈에 작은 무리가 들어왔다. 면접 차례를 기다리는 구직자들의 줄이었다. 사실 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한 인물이 내 발걸음을 갑자기 멈추게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이 내 주위를 끈 것처럼. 가장 뒷줄, 대기의자에 구부정한 자세로 힘없이 앉아있는 내가 아주 잘 아는 한 남자가 있었다. 민준. 심장이 철렁했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단 90일 만에 그 남자의 외모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항상 깔끔한 포마드 헤어, 내가 사준 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내가 사준 명품 옷으로 멋을 내던 민주는 이제 비참해 보였다. 머리는 약간 길어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얼굴은 칙칙하고 기름기가 흘렀다. 아마 땡볕 아래 버스 정류장에서 꽤 걸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등 부분이 구겨진 옅은 파란색 긴팔 셔츠와 유행이 한참 지난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 바지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 5년 전에 동대문 시장에서 산 것이었다. 그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가 담긴 투명 파일을 들고 초조하게 그것을 구기고 있었다. 그는 프리랜서나 아트 컨설턴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입사원 및 일반 사무직 지원자 대기 구역에 앉아 있었다. 엔트리 레벨, 대졸 신입들을 위한 자리였다. 부사장님, 뭐 두고 오신 거라도 있으십니까? 내 비서인 케빈이 내 생각의 흐름을 깼다. 나는 손을 살짝 들어 잠시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잠깐만요, 케빈 씨. 바로 그때 민준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내탄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웅장한 로비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준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박였다. 그는 거기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내 말을 받아 적느라 바쁜 사람들.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입색 노랑, 블레이저. 그리고 단골 살롱에서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머리를 한 나. 우리 사이의 대조는 너무나 극명해서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나는 하늘이었고 그는 이제 정말 먼지투성이 땅이 되어 있었다. 지연. 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로비의 소음에 거의 묻힐 뻔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발걸음이 망설여 보였다. 손에 든 파일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지연아, 너구나. 김 부장님과 서 과장은 고개를 돌려 그의 단정치 못한 외모에 혼란과 약간의 혐오가 섞인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아시는 분이세요? 서 과장이 속삭였다. 나는 긴 숨을 들이쉬고 등을 더욱 꼿꼿이 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순간이었다. 민주는 로비 경비원의 이상한 시선을 무시하고 다가왔다. 지연아, 세상에, 여기서 널 만날 줄은 몰랐어. 너 여기서 일해? 그는 억지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번뜩였다. 물에 빠진 남자가 구명보트를 본 듯한 희망. 대박이다. 너 완전 달라졌네. 엄청 성공했나 보다.
나는 조금의 미소도 없이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봤다.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협력업체에 보내던 것과 같은 시선이었다. 안녕, 민준 씨. 나는 차갑게 인사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민준은 땀나는 목덜미를 긁적였다. 응. 나 지금 면접 차례 기다리는 중이야. 12층에 주니어 그래픽 디자이너 자리가 났더라고. 뭐, 발판으로 삼으려고. 지연아,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그는 가볍게 웃으려 했지만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아, 나는 짧게 반응했다. 행운을 빌어요. 나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무례하게 내 블레이저 소매를 잡으려 했다. 잠깐만, 지연아 잠깐만. 케빈이 재빨리 몸을 막아서며 내게 닿기 전에 민준의 손을 막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부사장님께서는 고객과의 미팅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민준은 키 크고 덩치 큰 케빈이 자신을 막아서자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어졌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 작은 드라마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연아, 제발.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애원하는 속삭임으로 변했다. 나 망했어, 지연아. 우리 헤어지고 나서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야. 그 디지털 흔적 때문에 아무도 나한테 프로젝트를 안 줘. 여러 커뮤니티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에어컨도 없는 좁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하루에 한 끼 먹어. 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너 여기 직급 높잖아. 인사팀에 나 추천 좀 해줘서 합격하게 해줄 수 있잖아. 제발, 지연아, 우리 과거를 생각해서라도, 과거를 생각해서. 내가 해고당했을 때 나를 모욕했던 과거. 내 집에서 나를 쫓아냈던 과거.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예전의 나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의 구겨진 옷과 애처로운 얼굴을 보고 동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그 예전의 이지연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 나는 케빈에게 살짝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내 민준과 직접 마주할 수 있게 했다. 민준 씨, 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불렀다. 내 목소리는 뒤에 있는 내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고 했죠.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잊었어요. 당신이 아래로 떨어진 건 운명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지탱해주던 사람을 당신이 밀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민주는 입을 다물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추천에 관해서는 나는 옅게 아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 회사, 대한그룹은 매우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저버린 나쁜 기록을 가진 사람은 고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 없네요. 지연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진짜 일이요. 나는 말을 맺었다. 나는 몸을 돌려 머리를 휘날리며 자동 출입문으로 걸어갔다. 가시죠. 팀원들, 우리 늦었습니다. 내가 명령했다. 네, 부사장님. 그들이 일제히 외쳤다. 자동 유리문이 열리고 밖에 뜨거운 서울 공기가 덮쳐올 때 시원한 제네시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힐끗 엿보았다. 민주는 여전히 로비 중앙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작아 보였고 왜소해 보였고 이제 나의 왕국이 된 초고층 빌딩의 웅장함에 삼켜지는 듯했다. 로비 경비원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아마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경고하거나 다시 줄을 서서 앉으라고 요청하는 것일 것이다. 나는 그 고급 차 안으로 들어가 푹신한 가죽 시트에 앉았다. 기사님이 부드럽게 문을 닫아주었다. 밖의 소음은 즉시 사라지고 편안한 정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퍼시픽 플레이스로 가주세요. 기사님. 내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나는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이 약간 쓰라렸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깊이 추락하는 것을 본 인간적인 연민의 잔재였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논리에 의해 덮였다. 민주는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었다. 그는 진짜 인생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내가 항상 그의 숙제를 대신해줬기 때문에 그가 계속 빠졌던 그 과목, 로비에서의 만남은 내 의구심에 대한 완벽한 마침표였다. 만약 그동안 내가 너무 잔인했나 하는 한 점의 의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나에게 일자리 추천을 구걸하는 민준의 모습이 그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니, 나는 잔인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공정했을 뿐이다. 그날 밤 하루 종일 맹렬히 더웠던 서울의 하늘은 맑아 보였다. 강남에 새로 얻은 내 아파트 발코니에서 그래, 나는 분당 집을 세를 주고 사무실과 더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수도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졌다. 초고층 빌딩들이 검은 벨벳 위에 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내 아파트 유닛의 분위기는 너무나 평온했다. 방구석 스마트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로파이 재즈가 흘러나왔다. 나는 발코니의 안락의자에 앉아 와인색 실크 목욕 가운을 입고 2018년산 빈티지 까베르네 소비뇽이 담긴 잔을 들고 있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내 얼굴을 스쳤다. 너무나 평화로웠다. 3개월 전 눈물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밤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내 무릎 위에는 아이패드 프로가 켜져 있었고 이번 달 판매 실적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다. 전부 초록색이었다. 내 팀은 또다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번 분기 보너스는 엄청날 것이다. 다음 달 엄마를 모시고 유럽 여행을 가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 미소 지었다. 엄마가 분명 기뻐하실 것이다. 갑자기 화면 상단에 이메일 알림이 떴다. 보통 나는 밤 9시 이후에 들어오는 이메일은 박 대표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무시했다. 하지만 이 이메일의 제목은 내 눈썹을 치켜 올리게 했다. 제목, 지연이에게. 내 아내, 제발 먼저 읽어줘. 발신, 라케이. visuals at gmail. gmail, 또 민준이었다. 오늘 나로비에서의 만남이 그의 멘탈을 제대로 흔들어 놓은 모양이었다. 그는 분명 그의 좁은 고시원으로 돌아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다가 마지막으로 한심한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피해자 코스프레와 감정 조작. 나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검지손가락으로 그 알림을 탭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잠들기 전에 오락거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메일 내용은 길었고 정리되지 않은 문단과 오타로 가득했다. 그가 불안정한 감정으로 어쩌면 울면서 썼다는 증거였다. 지연아, 밤늦게 방해해서 미안해. 오늘 낮에 널 만나서 너무 충격이었어. 넌 정말 멋져 보였어. 지연아, 너무 아름다웠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솔직히 오늘 널 보고 나서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 내가 실수했어, 지연아. 그때 난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 우리가 같이 가난해질까봐 겁이 났어.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었어.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었어. 너 없이 내 인생은 망가졌어. 친구들은 날 떠났고 그때 바이럴된 것 때문에 클라이언트들도 내 서비스를 쓰려고 하지 않아. 난 혼자야, 지연아. 네가 해준 밥이 그리워. 우리 웃음소리가 그리워. 우리 집이 그리워. 제발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약속해. 내가 전업주부라도 할게. 널 돌보고 내 출근복을 준비해주고 뭐든지 할게. 너와 다시 함께할 수만 있다면. 내 재산은 필요 없어. 난 그냥 네가 필요해. 우리 다시 합치자. 이혼하자는 말 취소할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 아직 너 사랑해, 지연아. 제발 이 이메일에 답장해줘. 기다릴게. 너의 바보 같은 남편, 민준이가. 나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작게 웃었다. 너의 바보 같은 남편. 적어도 한 가지에 대해서는 솔직했다. 그 이메일 내용은 나르시시스트 행동의 교과서였다. 그는 나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과했다. 그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어 했다. 그는 나를 다시 그의 공짜 식권으로 보았다.
그는 심지어 고급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제네시스를 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전업주부가 될 의향까지 있었다. 한심하군.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옆에 작은 원형 테이블에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 짙은 붉은 액체에 반사되었다. 나는 답장 칸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쳐다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를 욕해야 할까? 예전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설명해야 할까? 그가 내 신발의 먼지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 그건 예전의 이지연의 반응이었다. 감정적인 이지연, 신경 쓰는 이지연, 지금의 이지연은 임원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비즈니스 우먼이다. 화를 내는 것은 내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고 민주는 내 에너지, 감정, 심지어 내 말 한마디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최고의 복수는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다. 최고의 복수는 완전한 무관심이다. 그가 더 이상 내 인생의 레이더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가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나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길고 긴 답장이 아니라 단 몇 줄의 형식적인 문장이었다. 마치 내가 너무 바빠서 직접 답장할 수 없는 것처럼. to rk visuals at gmail.com from maya andriana @tahn.com 자동 회신. 제목 리 지연이에게 내 아내 제발 먼저 읽어줘. 수신님께 귀하의 이메일에 감사드립니다. 본 메시지는 이지연 부사장님 개인 비서실에서 발송된 자동 응답 메시지입니다. 이지연 부사장님께서는 현재 회사 사업 확장 업무에 집중하고 계시며 개인적이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서신, 특히 무관한 당사자로부터의 연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메시지는 스팸으로 분류되었으며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향후 방해를 막기 위해 저희 서버에서 차단될 예정입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대한 그룹 영업 총괄 부사장실. 나는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완벽했다. 차갑고 전문적이며 우아한 방식으로 매우 모욕적이었다. 이것은 나에게 그가 단지 청소해야 할 디지털 쓰레기, 스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나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윙, 이메일이 전송되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나는 연락처 설정으로 들어가 그의 이메일 주소를 차단했다. 카카오톡에서도 그의 전화번호가 여전히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끝. 과거로 통하는 문은 굳게 닫혔고 이중으로 잠겼으며 그 열쇠는 이미 바다에 던져버렸다. 나는 아이패드 커버를 닫았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나는 일어서서 발코니 가장자리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밤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날렸다. 너무나 가벼웠다. 더 이상 내 어깨에 짐은 없었다. 더 이상 내 행복을 빨아먹는 기생충은 없었다. 예전 민준의 말이 떠올랐다. 너나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걸. 지금 날 봐, 민준. 나는 버틴 게 아니야. 나는 날아오르고 있어. 나는 피어나고 있어. 나는 네가 그동안 묻어버렸던 내 최고의 버전이 되고 있어. 널 잃은 것은 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내 영광의 시작이었어. 나는 하늘에 걸린 달을 향해 잔을 들어 올리고 미래를 위해 건배했다. 그리고 날 버려줘서 고마워, 민준. 나는 밤바람에 속삭였다. 그건 네가 나를 위해 해준 최고의 일이었어. 나는 남은 와인을 한 번에 맛있게 마셨다. 달콤함과 씁쓸함이 섞인 와인의 맛이 목구멍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밤은 깊어갔지만 나는 이전보다 더 살아있음을 느꼈다. 저 아래 수백만 개의 도시 불빛 사이에서 민주는 아마 휴대폰 화면을 보며 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위 내 새로운 인생의 40층에서는 오직 승리의 미소만이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미소.